이렇게. 지역함수.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함수도 자료형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함수도, 객체도, 배열도 다 참조형 데이터야, 값이야. 참조형 값.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함수는 코드이기도 하고 자료이기도 하죠. 함수가 자료형이야, 자료. 자료란 말이 영어로 데이터를 우리나라 말로 자료라고 하죠. 데이터, 자료. 데이터 타입, 자료형.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줄을 실행할 때 이 노란색 함수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 노란색 함수에 대한 참조 주소가 now 변수에 대입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하는 건 그 노란색 함수에 대한 참조 주소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실행하면 n1은 전역 변수니까 n1 전역 변수가 일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reate now가 호출되죠. create now 함수의 첫 번째 줄. 그러면 now는 이건 create now의 첫 번째 줄이니까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now가 생기고 노란색 함수도 생성되고 자, now 변수에 이 노란색 함수에 대한 참조 주소가 대입이 돼요. 자, 이런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create now 함수가 리턴되면 즉시 지역 변수는 즉시 리턴되자마자 즉시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참조형 값 변수가 아니라 뭐 객체, 배열, 함수 이런 것들은 즉시 없어지지 않고 garbage collection 되는데 garbage collection은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가끔 메모리가 좀 부족해지네 할 때 가끔 마치 청소하듯이 garbage collection이 우리나라 말로 청소야. 쓰레기 수집, 청소를 실시간 하지 않잖아. 몰아서 하지. 너무 더럽네 할 때 몰아서 하죠. garbage collection도 그래요. 그래서 garbage collection을 하는 언어가 굉장히 그 시간이 중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쓰이기가 어려운 게 그 garbage collection 할 때 잠시 정체되니까. 그래서 뭐 실시간 무슨 제어할 때 garbage collection 언어들이 적절하지 않죠. 아무튼 노란색 함수는 즉시 제거되는 게 아니라 garbage collection 된다라는 거 나중에. 그런데 create now의 리턴 값이 이 노란색 함수의 참조 주소죠. 그 리턴 값을 n1 전역 변수에 대입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n1 지역 변수에 노란색 함수에 대한 참조 주소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create now를 한 번 더 호출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리턴 값을 n2 전역 변수에 대입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 n2 전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create now 함수가 또 호출돼요. 첫 줄. 노란색 함수가 또 생성되고 now 지역 변수가 또 생성이 돼요. 자, create now 함수가 또 리턴하면 자, now 지역 변수는 리턴하자마자 즉시 없어지고 그 리턴 값, 즉 노란색 함수의 참조 주소가 n2 변수에 대입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함수 2개, 전역 변수 2개, 결과가 이렇죠. 그래서 저 노란색 함수 2개가 내용은 똑같은데, 코드는 똑같은데 어쨌든 함수가 2개야. 오늘 필기시험 본 문제, 마지막 문제, 그 객체 구조랑 지금 이 함수 구조랑 같아요. 자, 그런데 함수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클로저라는 개념. 이 개념은 리액트 그냥 이 수업 학점 따는 게 목표라면은
이 클로저 개념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클로저 관련은 시험 문제가 필기 시험 문제만 나오고 구현 시험 볼 때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수업에서. 그런데 나는 리액트를 주 진로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리액트 중급, 고급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개념이에요. 초급은 몰라도 되지만. 자, 앞에 지역함수 생성 제거 절차 설명에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개념이 바로 클로저야. 이 부분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좀 꽤 고급 내용이라서 시험 범위에, 구현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고 전혀 필기 시험 범위에는 아주 기초적으로 그냥 단답식으로 쓰는 정도 문제만 필기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리액트 훅 작동 방식, 그다음에 리액트 커스텀 훅, 언제부터 리액트 초급이 아니냐면 아주 간단한 거라도 커스텀 훅을 만들 줄 안다 할 때 초급이 아닌 거예요. 커스텀 훅. 그래서 언제 초급이냐면 내 자신의 커스텀 훅 만드는 건 택도 없고 기존에 있는 훅 사용 방법도 헷갈린다. 이게 초급이죠. 그래서 리액트 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커스텀 훅을 만들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장애가 이 클로저 문법이야. 이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훅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의 훅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요. 자, 방금 앞에서 설명한 지역 함수 간단한 생성 제거 절차에다가 클로저 개념까지 넣으면 자, 바깥쪽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함수 내부 지역 변수와 지역 함수가 새로 생성된다. 오케이, 이건 말했죠. 자, 그런데 자세한 내용. 자, 그렇게 생성되는 노란색 지역 함수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두 항목으로 구성이 돼요. 1번. 1번을 쉽게 말해서 이게 코드야, 코드. 2번.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 1번. 1번은 코드고 2번은 데이터. 자, 올라가서 보면 자, 여기 이건 데이터가 없어요. 다 코드지. 그래서 이거 코드.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이 코드 부분. 그리고 데이터라는 건 변수인데 지금 이 노란색 코드는 아주 간단해서 지역 변수도 없고 변수를 사용하지도 않죠. 그러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역 함수가 만들어질 때 코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그 데이터 부분은 변수 부분이에요. 지역 변수 부분. 자, 일단 코드 부분. 인터프리터가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그 지역 함수 코드를 처음 읽고 실행할 때 그 소스 코드를 즉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변환. 이건 컴파일까지는 아니고 컴파일의 한 스텝, 한 절차인 파싱이라고 해요. 파싱.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걸 파싱 한다라고 얘기해요. 소스 코드 분석. 이 개발자라면 알아야 되는 용어야. 파싱이 뭐냐? 소스 코드를 읽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소스 코드를 읽고 분석하는 거가 파싱이에요. 그리고 분석 결과 어떤 그 소스 코드를 내부 자료 구조 형태로 만드는데 그 자료 구조의 이름이 Abstract Syntax Tree예요. AST. 그래서 이거 개발자라면 모르는 안 되는 기초 용어니까 외우세요. 파싱 한다. 이건 동사고 파싱 그 작업의 인풋은 소스 코드야. 아웃풋은 Abstract Syntax Tree예요. 소스 코드를 읽고 그걸 분석해서
abstract syntax 추리를 만들어요. 어떤 언어를 읽고 뭔가 하는 애들은 다 이걸 해요. 파르싱을. 그래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다음에 저 데이터베이스 SQL 엔진, 데이터베이스도 SQL 언어를 실행하죠. 데이터베이스 엔진 내부에도 SQL 파서가 있어요. 소스 코드를 읽어서 뭔가 하는 애는 그게 컴파일러든 인터프리터든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든 다 파싱을 하고 파싱 결과 abstract syntax 추리를 만들어요. 또 있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 말고 또 소스 코드를 읽어서 일을 하는 애가 누가 있지 또? ESLint. ESLint. 자바스크립트 언어 문법 오류 알려주는 도구 있죠. ESLint.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 막 할 때 문법 오류가 있으면 빨간색 밑줄이 쭉 쳐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개발 도구 내부에도 누군가가 파싱하는, 파싱 결과 문법 오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성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실행 도중 소스 코드가 변경될 리가 없잖아. 실행 도중 소스 코드가 변경된다면 아주 99.9%의 확률로 악성 코드지.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지역함수 소스 코드를 처음 읽고 실행할 때 abstract syntax 트리를 만들어 저장하고 사실 그 다음부터 다시 실행할 때 아까 여기서 내가 이 줄을 실행할 때마다 노란색 지역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뭐가 맞냐면 노란색 지역함수는 코드 부분하고 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코드 부분은 이게 달라지지 않잖아. 실행 도중. 그러니까 매번 코드 부분을 매번 다시 파싱해서 abstract syntax 트리를 매번 다시 만들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데이터 부분은 매번 다시 만들어요. 지역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지만 1번 부분은 매번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처음에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재사용을 해요. 자, 그때 2번 부분이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그 지역함수가 사용하는 지역변수 목록, 그 지역변수는 지역함수 자신의 내부 지역변수뿐만 아니라 바깥쪽 함수의 지역변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함수는 내 지역변수, 내 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쪽 함수의 지역변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지역함수가 사용하는 내부, 외부 지역변수 목록을 매번 새로 만들고 이거 좁은 의미로 클로저는 2번을 클로저로 하고 넓은 의미로 클로저는 1번과 2번을 결합해서 클로저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지역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클로저가 매번 새로 만들어져. 클로저가. 지역함수는 abstract syntax tree하고 그 지역함수가 사용하는 변수 목록이 있는데 1번은 매번 새로 만들 필요 없지만 왜냐하면 소스 코드는 언제나 똑같으니까 실행하는 도중 소스 코드가 변경되지 않죠. 그렇지만 2번, 데이터는 계속 변하지. 2번을 새로 만들어요. 즉, 정확히 유식하게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이 노란색 지역함수 클로저가 매번 새로 생성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클로저가. 바깥쪽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내부 지역 함수를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 함수 소스 코드 때문이 아니고 그 지역 함수가 사용하는 변수 목록 때문이야. 즉
클로저 때문이에요. 소스 코드는 언제나 똑같지만 실행하는 도중 소스 코드가 바뀌지는 않지만 실행하는 도중 변수의 값은 매번 바뀌니까. 요약. 바깥쪽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바깥쪽 함수 내부의 지역 함수도 매번 새로 만들어지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그 지역 함수 클로저가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그 지역 함수가 사용하는 내부 외부 변수 목록, 즉 클로저가. 그래서 좁은 의미의 클로저는 내부 외부 변수 목록, 이게 클로저인데, 넓은 의미의 클로저는 그 abstract syntax tree 플러스 내부 외부 변수 목록, 이거 한 세트가 넓은 의미의 클로저예요. 문맥에 따라서 클로즈라는 단어를 좁은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문맥에 따라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노란색 객체도 있고 연두색 지역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배열을 리턴하네. 자, 이 정도 문법이 리액트 예제 초급 예제부터 이런 문법이 등장을 해요. 자, 1번. 그래서 참 여러분이 그 리액트 예제를 공부할 때 그 잘못된 그 공부 스타일이 그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느는 그 공부 스타일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건 초급 수준에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좀 샅샅이 분해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 문법을 따져야 돼. 리액트 생각을 버리고 그냥 문법. 어떤 문법이지? 이 변수가 왜 값이 그렇게 되지? 문법을 정확히 세밀하게 따져서 이 코드가 왜 그렇게 실행되는지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이해한다는 건 실행해보지 않고도 뭐가 전달되고 뭐가 리턴되고 뭐가 출력되고 이걸 내가 눈으로 소스 코드를 읽어서 정확히 뭐 리턴되고 전달되고 출력되는 값을 정확히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그 오늘 시험 문제 보듯이. 문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걸 그렇게 실행해보지 않고도 어떤 값이 전달되고 뭐가 리턴되고 뭐가 출력되고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문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래서 문법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기 바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리액트 엔진 내부 메커니즘을 또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초급에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뭐 공부 오래 해도 실력이 안 느는 학생은 마치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태도의 공부. 그러니까 TV가 안 나올 때는 땅땅 두드리면 되더라. 근데 오늘은 두드렸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공부 자세. 이렇게 코딩하면 이렇게 되던데, 이 예제는 왜 안 되지? 어제 이런 식으로 코딩할 때 됐는데,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자세지. 대충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안 되네. 그 자세가 뭐가 문제냐면, 땅땅 두드렸을 때 왜 됐는지, 안 두드릴 때 뭐가 문제였고, 두드렸더니 뭐가 해결돼서 두드리기 전후 뭐가 달라져서 왜 되고 왜 안 됐는지. 그걸 그때 궁금해 했어야지. 이유는 모르겠고 대충 이렇게 하더니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샅샅이 분석해서 이해하기 바래요. 자, 서론이 길었고 봅시다. 자, 샅샅이 분석해서 이해한다는 건 이런 식이에요. 자, 먼저 요 코드를 실행하면 이거 전역 변수지. person increased age 이거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create person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다음에 이게 구조분해 할당 문법이라는 거 당연히 알아야죠. 이게 구조분해 할당 문법이라는 게 기억 안 나는 학생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자, 그러면 create person 함수가 호출되면 자, 지역 변수 person 생기고 노란색 객체 생겨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코드. 자, increase age 지역 변수 생기고 연두색 지역 함수 생기는데 자, 이제 클로저. 자, 우리는 클로저를 좁은 의미로 사용합시다. 그 지역 함수가 사용하는 변수 목록만 클로저라고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합시다. 자, 그래서 연두색 지역 함수는 AST 소스 코드 부분. 이 부분은 한 번 만들고 재사용이야. 그러니까 여기 참조 주소만 들어있으면 되죠. 앱스트랙트 신텍스 트리 자체를 매번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처음 만들어서 점점점 부분에 저장해 놓고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부터 지역 함수 만들어질 때는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앱스트랙트 신텍스 트리를 재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참조 변수 하나 놓고. 자, 그리고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클로저예요. 여기 보면 이 연두색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변수가 뭐가 있죠? 연두색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변수가 뭐가 있지? person이지. age는 지역 변수가 아니야. person이 지역 변수지. 그래서 클로저에는 person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법을 따지란 말이 그거예요. 클로저에는 사용하고 있는 내외부 지역 변수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 변수가 뭐지? 아, person이 지역 변수구나. 이 정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그럼 person은 아우터 함수의 지역 변수죠. 이게 외부 지역 변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클로저. 그런데 그 변수를 가리키는 역시 참조 주소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person 변수를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야. 클로저라는 건 그 사용하고 있는 지역 변수 목록인데 그걸 그 참조가 클로저에 들어가요. 이런 구조가 돼요. 좀 어렵죠? 자, 그리고 리턴. 배열을 만들어 리턴하는 거고 배열 안에 person 변수하고 increase age 변수의 값이 들어가죠. 자, person 변수의 값 참조 주소, increase age 변수의 값 참조 주소. 두 참조 주소가 들어간 하늘색 배열. 하늘색 코드는 배열이야. 배열. 그럼 배열이 만들어져야지. 자, 그리고 배열의 첫 번째 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변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변수의 값이 들어가요. 이 person 변수의 값은 이 노란색 주소지. 그 말은 얘도 노란색 객체를 가리키고 두 번째, 이 배열의 두 번째 값은 increase age 변수의 값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리키는 주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하늘색 배열을 리턴해. 정확히 말하면 이 하늘색 배열에 대한 주소가 리턴되죠. 그래서 리턴 값은 이 하늘색 배열에 대한 주소야. 자, 이게 문법을 꼼꼼히 이해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이 코드에 있는 문법을 다 이해한 거야. 소스 코드를 읽자마자 이 코드가 머릿속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문법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뭔가 버그가 있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뭐 때문에 안 되고, 비슷한 코드인데 이건 안 되고, 비슷한 코드인데 이건 되고, 그걸,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자, 리턴 하면, 자, 여기 리턴, 자, create person이 리턴하는 건 배열에 대한 참조 주소인데, 자, 그 배열을 쪼개서 person 변수하고 increase age에 그 배열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이 대입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역 변수에도 person increase age가 있고 지역 변수에도 person increase age가 있지만 서로 다른 변수야. 하나는 전역 변수고 하나는 지역 변수예요.
자, 아무튼 이 하늘색 배열에 있는 주소 두 개가 들어있죠. 이 주소 두 개가 쪼개져서 전역 변수에 여기에 대입이 되면 이렇게 되죠.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런데 가비지 콜렉션 될 때 봅시다. 자, 원래 이런 구조였는데 자, 이제 요 노란색 주소하고 연두색 주소는 전역 변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노란색 객체, 연두색 그 클로저는 가비지 콜렉션 안 되지. 제거될 수 없어요. 전역 변수에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원래 리턴할 때 이 create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지? create 아니 이게 아닌데? create person. create person 함수가 리턴될 때 그 지역 변수 person과 increase age는 제거돼야 되지만 문제는 increase age는 바로 제거돼요. 그런데 person은 바로 제거될 수 없는 게 이 클로저가 가리키고 있잖아. 그리고 이 연두색 클로저도 제거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전역 변수가 가리키고 있잖아. 그래서 리턴된 다음에 남은 메모리 구조는 이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펄슨 객체를 출력하면 당연히 이 노란색 홍길동 16 이게 출력되겠죠. 노란색 객체가. 그건 쉽고. 자, increase age를 호출하면 increase age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게 함수니까 그 연두색 함수가 호출돼요. 연두색 함수의 abstract syntax tree, 즉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 소스 코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person.ag 뿔뿔이에요. 이 person은 클로저에 캡처된 그 person이야. 클로저에 캡처된 그 person. person 점은 그 객체 내부란 얘기죠. 그 객체의 age 속성값을 뿔뿔한다. 그럼 여기가 17이 되죠. 이 노란색 age가 17이 돼요. increase age 하면. 그래서 increase age하고 다시 person 객체 출력하면 17이 되어 있고 increase age하고 또 person 객체 출력하면 18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자세는 초급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이 소스 코드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커스텀 훅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예. 사실 이게 그 리액트의 아주 기본적인 훅과 아주 비슷한 예제예요. 리액트의 아주 기본적인 훅. 리액트 공부한 학생이라면 유스 스테이트 훅이 기억이 날 거예요. 유스 스테이트 훅 내부 구조랑 약간 유사해요. 똑같지는 않고. 자, 요 줄을 호출하면 전역 변수 카운트하고 increase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create counter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 create counter 함수의 내부, 자, count 지역 변수 생성되고, increase 지역 변수 생성되고, 연두색 함수가 생성되는데, 연두색 함수에도 closer, 자, count가 바로 요 지역 변수죠. 카운트 지역 변수를 캡처.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연두색 지역 변수에 그 카운터 지역 변수가 캡처됐다. 이렇게 딱 캡처, 그리고 포획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리턴을 하면, 자, 이렇게 리턴을 하는데 리턴 값이 배열이죠. 리턴 값 배열. 자, 그런데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값은 카운트 변수의 값이에요. 카운트 변수의 값. 카운트 변수의 값은 숫자 0이고 그 숫자는 참조형이 아니야. 밸류 타입이에요. 밸류 타입은 변수에 밸류가 들어있으니까 밸류 타입이죠. 참조형은 변수에 참조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참조형이야. 숫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하고 문자열, true, false 이런 기본 자료형은 밸류 타입이라서 변수에 밸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카운트 변수에 밸류 0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늘색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하늘색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카운트 변수의 값, 즉 0이에요. 자, 숫자 0은 그냥 들어가. 참조형이 아니야. 그런데 두 번째 값은 increase 변수의 값인데 increase 변수의 값은 참조 주소지. 그래서 참조 주소가 들어가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리턴하면 increase 변수는 그냥 없어지지만 count 변수는 캡처됐기 때문에 안 없어지죠. 그리고 이 리턴되는 배열의 값이 전개되어서 전개되면 0하고 연두색 주소죠. 0이 여기에 들어가고 연두색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리턴된 0이 여기에 들어가고 연두색 주소가 여기 전역 변수 increase에 들어가고. 자, 이제 잘 봐요. count라는 변수는 두 개야. 캡처된 거 하나. 원래 이 그림에서 카운트 변수가 두 개지. 얘는 전역 변수, 얘는 지역 변수. 그리고 얘는 캡처됐어요. 그래서 원래 지역 변수는 이 create counter 함수가 리턴되자마자 이 지역 변수는 원래 없어져야 돼. 그런데 캡처됐으니까 이 연두색 함수가 garbage collection 될 때까지 얘도 연두색 함수 클로저에 캡처됐기 때문에 안 없어지죠. 그리고 얘는 전역 변수 카운트야. 이름만 같을 뿐 두 개가 서로 다른 변수야. 그래서 use state를 호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use state로 카운트를 만들면 그 리턴 값을 받는 카운트랑 캡처된 내부 속 안에 있는 카운트랑 두 개가 따로야. use state 훅을 잘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책을 쓰는 사람도 이 정도 문법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많이 쓰나 봐. 그래서 use state 훅 설명하면서 무슨 비동기네 어쩌네 틀린 얘기가 있는 책들이 많아요. use state 훅 비동기 아니야. 카운트가 캡처된 거 내부에 따로 있고 이 외부의 카운트 변수 따로 내부의 카운트 따로 두 개가 따로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무슨 비동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올라가 봅시다. 여기 create counter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카운트 출력하면 0이야. 그리고 increase로 호출하면은 카운트가 플러스 돼. 그런데 카운트 출력해 보면 0이야. 이거 use state 훅 이용해서 카운트 만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use state 훅이면 카운트하고 이게 set count지. set count에서 카운트 값 하나 증가시켰는데 카운트 값 찍어보면 증가가 안 돼. 그래서 책들이 보면 이걸 비동기라서 그렇다라고 틀리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카운트가 지금 두 개야.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왜 increase를 호출해도 이 카운트 값이 여전히 0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 increase를 호출하면
인크리즈 연두색 함수 이게 호출되고 그러면 카운트를 플러스 하죠. 근데 지금 이 플러스 되는 카운트가 누구냐? 캡처된 이 캡처된 카운트가 플러스 되죠. 연두색 함수 클로저에 캡처된 카운트가 플러스 돼서 얘는 1이 돼. 근데 얘는 이 카운트는 다른 카운트야. 이 카운트 값이 0인 건 리턴할 때 결정됐고 리턴하면서 이 카운트 변수에 0이 대입된 다음에 이 카운트 변수는 요거예요. 리턴할 때 0이 대입된 다음에 계속 3번 출력하면 3번 다 0이지. 그 다음에 이 인크리즈가 플러스 하는 카운트는 요 카운트가 아니고 이 카운트예요. 그래서 플러스 할 때마다 얘가 1, 2, 3 증가가 돼요. 자, 방금 내가 길게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자, 여러분이 문법을 잘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스 코드를 보고 실행해 보기도 전에 내가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서 사실 이해했다면 종이에다가 저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 이해가 안 된다면 좀 종이에다 내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그려봐요. 그러면 값이 얼마가 출력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해한 거, 정확히, 이렇게 출력되겠구나라고 정확히 내가 맞출 수 있으면 이해한 거예요. 자, 해보세요. 자, 불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학생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 목표에 들어가지 않아. 아무튼 유스테이트 내부 구조 간단히 비슷한 얘기, 클로저 나온 김에 간단히 유스테이트 내부를 얘기할게요. 유스테이트 훅,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가 길지 않은 함수예요. 그래서 유스테이트 훅의 파라메타 값으로 최초 이니셜 밸류를 주죠. 자, 그러면 유스테이트, 이 스테이트는 어디에 보관하냐면 어떤 맵 객체, 자바스크립트 맵 객체 같은 내부 저장소에 보관해요. 그리고 맵 객체에다 맵 객체에다 보관할 때는 키가 필요하지. 키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함수 본문에서 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My name. My name은 유스테이트지 사실. 유스테이트지만 아무튼 이렇게 코드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호출한 누군가가 이 유스테이트를 호출했겠지. A가 호출할 수도 있고 B가 호출했을 수도 있고 C가 호출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호출하겠죠. 그 여기저기서 호출하는데 지금 이 순간 호출한 걔가 누구냐? 유스테이트 훅을 호출한 함수는 대부분 리액트 컴포넌트 함수죠. 나를 호출한 리액트 컴포넌트 함수 이름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를 호출한 함수의 이름, 내 이름 이렇게 키가 만들어지죠. 이거 플러스 카운터도 하나 더 필요해. 왜냐하면 유스테이트 훅을 여러 번 호출할 수 있잖아. 카운트는 일단 무시합시다. 딱 한 번만 호출했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키를 만든 다음에 원래는 일련 번호도 있어야 되지만 일련 번호 몇 번째 호출한 거냐. 근데 그건 넘어갑시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를 만들고 그다음에 set value는 이 state 맵에다가 그 키로 value를 넣어 놓는 게 set value예요. 그럼 값은 state에서 그 키로 값을 꺼낸 게 value지. 자, state에 이미 그 키로 값이 등록된 게 있다면 이게 유스테이트 최초 호출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최초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호출했다면은 이거죠. 그럼 값이 있으니까 값을 꺼내서 배열을 리턴하는데 첫 번째 원소는 항목은 현재 스테이트 값. 두 번째 항목은 set value. 이 set value를 호출하면 이 스테이트 맵에 그 value가 set 돼요. 그런데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이 value랑 이 리턴되는 이 값이랑 이 맵이랑 실시간 연동이 아니야. 그 다음에 else 이게 최초죠. 스테이트에 이미 키로 등록된 게 아니라면 최초죠.
최초만 스테이트의 그 키로 init 밸류를 요때 등록해주고 그때 리턴하는 건 init 밸류하고 set 밸류 함수. 자, 이게 리액트 컴포넌트 이런 식이죠. uState하고 초기값 넣어주고 count, set count. 사실 이 이름은 안 중요해. 이 이름은 이 지역 변수 내부에서 아니 참 이 컴포넌트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 이름일 뿐이에요. 안 중요해. uState 내부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처음 호출했을 때는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걸리죠. 아직 처음에 호출했을 때는 여기에 걸리죠. 왜냐하면 키에 이 스테이트 맵에 한 번도 아직은 등록 안 했으니까 최초에 my 컴포넌트를 최초에 호출했을 때 그때 uState도 처음 호출했고 그러면 이게 false죠. 아직 키로 한 번도 등록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로 와서 드디어 최초 호출했을 때 맵에 그 키로 이 초기 값을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리턴하면 이렇게 리턴을 받죠. 자, 이 카운트 값은 10이야. 10을 리턴 받았어. 그리고 이 카운트 값은 이 my 컴포넌트의 이 카운트는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콘스트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10이고 여기서도 10이고 여기서도 10이지. 그 다음에 set count를 호출하면 이 지역 함수가 호출돼요. 이 지역 함수는 여기에다가 이 uState 상태를 저장하는 맵에다가 그 키로 값을 셋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셋돼? 카운트 값이 10이니까 10 플러스 1에서 11이 셋되죠. 그렇지만 11이 셋된 건 여기에 셋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셋 밸류 호출하면 이게 호출돼. 이 변수의 이름은 set value고 이 변수의 이름은 set count인데 어차피 변수일 뿐이고 얘네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 변수에 들어있는 참조 주소는 둘 다 이 연두색 지역 함수를 참조하고 있어서 이렇게 호출해도 얘가 호출되는 거고 얘가 호출되면 이 맵의 상태값이 count 플러스 1, 11이 셋되죠. 자, 그리고 호출하면 카운트 값은 10이야. 컨스트야. 처음에 꺼낸 값 10. 그 다음에 set count, 이거 11이야. 10이니까 10 플러스 1에서 11이 다시 set count 호출하면 이게 호출되고 그래서 11을 다시 한번 세트해. 11을 근데 두 번 세트나 한 번 세트나 똑같지. 그리고 여기서 출력되는 값도 다 또 10이야. 자, 렌더링 할 때마다 컴포넌트가 호출되죠.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렌더링 10, 10, 10. 그렇지만 11이 셋됐죠. 자, 두 번째 렌더링 할 때 여기서 셋했던 11이 꺼내져서 11, 11, 11. 그렇지만 12가 셋됐죠. 자, 세 번째 렌더링 12, 12, 12. 자, 이게 리액트 uState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비동기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클로저 뭐 지역 함수 이 문법 이 내부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uState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set 함수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 아무튼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자, 여기 부록이라고 강의 노트 폴더에 부록 소스 올려놨어요. 부록이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자, 리액트 내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학생만 보면 돼요. 초급 수준에서는 몰라도 되는 주제야. 방금 설명한 uState 내부 구조는 좀 어려우니까 몰라도 좋고 그렇지만 뭐 이 연습 문제 문법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고 충분히 문법을 설명했으니까 이건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읽어봅시다. create counter. 자, init value가 그냥 count라는 변수에 들어갔고 자, 여기 캡처됐죠. increase 함수에 캡처됐어요. count 변수가. 그리고 get 함수에도 캡처됐어요. count가. 자, 이 세 count는 같은 거야. 지금
카운트 지역 변수가 캡처됐어요. 그리고 리턴 값은 increase 함수랑 get 함수.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요. 지금 저 지역 함수가 두 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지역 함수, 소스 코드는 뭐 이건데, 캡처된 카운트 변수는 이때 호출해서 만들어진 요 지역 변수예요. 요 지역 변수가 캡처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변수에는 지금 10이 들어있죠. 자, 한 번 더 호출했네. 크레이트 카운터.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호출돼요. 그러면 카운트 지역 변수가 또 만들어져. 지역 변수는 호출될 때마다 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200이 들어가죠. 200이. 그리고 또 이 클로저가 또 만들어져요. 클로저가. 그리고 이 클로저에 캡처된 이 카운트는 두 번째 만들어진 카운트고 여기에는 200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카운터 will increase 하면 이때 만들어진 이 카운트 요거 거기에는 10이 들어 있었죠. 그게 11이 되겠네. 카운트 1 get. 자, 얘하고 지금 이 두 개는 지금 똑같은 카운트 함수 10이 들어 있었던 방금 increase에서 11로 증가된 그 카운트를 둘 다 캡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10이었는데 11로 increase 했으니까 여기서 11이 호출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호출하면 요거요. 요거는 이 두 클로저가 캡처하고 있는 카운트에는 200이 들어있어. 200이 들어있죠. 요때 만들어져서 200이 들어있는 그게 201이 되고 자 여기서 그게 다시 get 호출되면 그 값이 리턴돼서 201이 출력되죠. 자, 이 코드를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으면 클로저 문법을 완전히 이해한 거고 이 클로저 문법을 완전히 이해해야 리액트 코드 초급 이상, 중급, 고급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액트에서 이 클로저, 이 지역 함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잘 보면 옛날에 최초 리액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클래스로 만들었어. 그런데 최근은 리액트 리액트 컴포넌트 클래스로 안 만들고 함수로 만들죠. 그래서 함수로 만들다 보니까 뭘 많이 만들게 되냐면 훅을 많이 만들어요. 훅. 근데 훅이 바로 이 클로저야. 그리고 잘 보면 이게 요거 두 개가 메소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increase 메소드, get 메소드. 그리고 여기에 캡처된 클로저가 멤버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클로저가 객체 지향 언어의 객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increase하고 get이 메소드고 여기에 캡처된 멤버 변수들이 지역 변수들이 멤버 변수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reate 카운터가 리턴한 게 객체를 리턴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안 하고 요즘 리액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문법이 사실 여러분이 처음에 객체 지향 언어 문법 공부할 때도 고생을 했을 거야. 그런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문법보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문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초보 때, 1, 2학년 때 했던 고생을 다시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근데 이 문법은 지금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아니야.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야. 이 클로저 이 문법은. 이 부분 문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훅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튼 고급 주제니까 지금 여기 완전히 초보 학생도 있죠.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수업의 시험 학습 목표는 저렇게 높지 않아. 리액트 초급이야. 그냥 고급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안내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못 알아듣는다고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굉장히 고급 문법이야. 어느 정도 고급 문법이냐면 리액트 책 쓰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틀린 얘기를 자꾸 많이 써대는 그런 고급 문법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많이 쓰이는 문법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법. 이게 세 번째 강의 노트.
또 리액트 개발자들이 레이지 이벨리에이션 문법을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자, 먼저 예제 1을 봅시다. 아니지. 오케이. 맞다. print age라는 함수, person 객체를 받아서 person 객체의 age 값을 출력하는데, 이건 당연히 P1 객체 age 값이 16이니까 16이 잘 출력되겠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여기 P2. P2는 아무것도 대입 안 했으니까 undefined죠. undefined를 넘겼어. 그러면 undefined.age죠. 여기서 문법 오류가 발생해요. person 값이 undefined면 undefined.age에서 요런 아주 여러분 앞으로 흔히 보게 될 에러 메시지. type error cannot read properties of undefined. undefined의 속성을 읽을 수 없다. reading age. 그러니까 undefined.age.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여기 알려줘요. 여기서 에러 났다고. 이거 앞으로 굉장히 자주 볼 테니까 요 에러 메시지 type error cannot read properties of undefined 요걸 발견하면 바로 위로 몇 줄 위에 딱 보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자를 캐럿이라고 얘기하는데 캐럿 앞부분 이 person 값이 undefined다라는 에러예요. 이거 아주 흔히 발생하는 에러예요. 뭔가 예기치 않은 동작 때문에 변수 값이 기대하지 않게 undefined인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에러도 흔해. 자, 그런데 이렇게 런타임 에러가 리액트 실행 도중 이런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면 화면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다음 코드들이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다음 부분이 렌더링이 아예 안 돼요. 화면이 부분적으로 하얗게 떠. 그래서 별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 에러가 난 부분만 렌더링이 안 돼야지 나머지 부분까지 다 렌더링 안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렌더링 에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아주 초보 문법은 이거예요. if person 이러면 이게 undefined면 false가 되죠. undefined이거나 null이면은 이게 false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요. 그래서 뭐 값 없음을 렌더링하고 이 undefined나 null이 아니면 즉 객체라면 age 값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런타임 에러 발생 안 해.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 돼요. 그래야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버리면 그 부분부터 그 뒷부분은 렌더링이 아예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코딩 귀찮잖아.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아무도 코딩 안 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딩해요. 이게 레이지 이벨리에이션 문법이에요. AND 연산자인데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이면 그럼 결과가 true죠. 그런데 둘 다 false가 아니라 하나만 false여도 결과는 false지.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가 AND 연산자의 경우에 앞부분이 false면 뒷부분 안 해. 안 하고 앞부분이 false면 그냥 결과는 false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undefined나 null도 false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undefined나 null이나 0이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그럼 결과는 바로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뒷부분 안 해요. 뒷부분을 하면 에러 나지. false니 undefined거나 undefined일 때 뒷부분 실행하면 에러 나요. undefined 점 뭐뭐뭐는 에러지. 그런데 이렇게 AND 연산자를 사이에 끼워 넣어 버리면 자, 이게 false면은 이게 undefined거나 false거나 뭐 0이거나 null이거나 이런 값이면은 결과는 바로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뒷부분을 안 해요. 그러면 에러 안 나지. 그러면 여기서 근데 false가 아니면 이게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그러면 그때 뒤를 해요. 왜 뒤를 해야 되냐면 얘가 true라고 해서 결과가 true가 아니야. 뒤도 true야 결과가 true지.
뒤가 false면 결과는 false니까 앞부분이 true에 해당하는 값일 때만 뒤를 해요. 즉 얘가 null이나 undefined나 이런 게 아닐 때만 뒤를 해요. 그래서 이걸 console.log로 출력하면, 즉 react가 렌더링하면 어떻게 되느냐, end 선자 앞부분이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그 앞부분 false에 해당하는 값이 렌더링 되고, 이 뒷부분이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end 뒷부분이 렌더링 돼요. 즉 person이 객체면 true에 해당하니까 person.age가 렌더링 되고, person이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즉 undefined면 undefined나 null이면 undefined나 null이 렌더링 돼요. 그래서 리액트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하니까 리액트 엔진이 어떻게까지 더 해주냐면, 렌더링 할 값이 단순한 undefined, null, false면 이 값을 화면에 출력 안 해. 이런 건 그냥 먹어버려요. 그 리액트로 출력할 때 undefined, false, null 이런 값은 출력 안 돼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리액트가 렌더링 안 해. 그래서 undefined나 null이나 false를 출력하고 싶으면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해요. 자, 내부 메커니즘 설명은 좀 길었는데, 앞에가 null이나 undefined가 아닐 때만 출력하게, 에러 없이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person이 null이 아니면 person.age를 출력한다. 그리고 person이 null이거나 undefined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 자, 연두색 코드를 리액트에서 출력하면 이렇게 돼요. 이 person이 null이나 undefined면 아무것도 렌더링 안 되고, person이 객체일 경우만 그 객체점 age 값이 렌더링 돼요. 편하지? 편하니까 리액트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구현해요. 5호 연산자. 이것도 많이 사용해요. 초급에서는 맵 객체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 중고급 가면 아까 유스테이트 내부 구조에서도 맵 객체를 내가 활용했었죠. 중고급으로 가면 맵 객체를 활용할 일이 많아요. 자, 맵 객체는 그 키로 밸류를 등록하는 그런 자료 구조 클래스죠. 자, 지금 맵 객체를 활용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메시지 문자열에 들어있는 알파벳 개수를 세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 들어있는 문자 각각에 대해서, 자, 맵 객체에 이미 그 문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문자를 키로 등록된 이 값이 숫자인데 그 숫자를 꺼내요. 그리고 그 숫자 플러스 1 해서 다시 등록해. 그리고 else, 아직 ch 문자가 맵에 키로 등록되지 않았다. 그때는 처음으로 등록하는데 그 문자를 키로 숫자를 1이라고 등록해요. 자, 이러면 이 메시지 문자열에 들어있는 그 알파벳 문자들의 카운트, 수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코탭 풀 때도 맵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코탭 풀 때 코탭 쉬운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쉬운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은 이 코드를 굉장히 익숙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연봉 많이 주는 프론트엔드 회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코탭 요구하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코탭 풀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나 같아도 그러겠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코탭을 파이썬으로 풀면 이상하지. 아니, 왜 너는 자바스크립트보다 파이썬이 더 편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프론트엔드가 진로인데. 프론트엔드가 진로라면 이런 코드는 아주 능숙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이런 식으로 코딩 안 해요. 너무 길잖아. 간결하게 구현하는데 이렇게 해요. 5호 연산자. 자, 5호 연산자는
아까 and하고 반대예요. and는 앞부분이 false면 결론이 났지. 그래서 앞부분이 결과값이죠. and는. 아까 and로 갑시다. 자, and 연산자는 앞부분이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결론이 났어. 결과는 false야. 그래서 뒤를 안 해. 그래서 이 연두색 expression의 결과값은 앞부분의 값이에요. 앞부분이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그런데 반대로 앞부분이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그럼 결론이 아직 안 났어. 결론은 뒷부분이야. 그래서 이 앞부분이 true에 해당하는 값일 때는 뒷부분을 하고 이 연두색 expression의 결과값은 뒷부분의 값이에요. 즉 person이 객체일 때는 이 결과값은 person의 age야. 근데 person이 객체가 아니고 undefined면 결과값은 undefined. 이게 and고, or는 반대야. or는 앞부분이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결론이 났어. 그래서 바로 앞부분의 값이 결과값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앞부분이 undefined나 null이나 이렇게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결론이 안 났어. 왜냐하면 뒤가 true면 결과는 true니까. 그래서 얘는 반대로 앞부분이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결과는 앞부분으로 결론이 나고 앞부분이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즉 undefined나 null이나 이런 거면 결과는 뒷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value는 맵에 이 ch를 키로 등록된 어떤 값이 있다. 그럼 결과가 이 value 값이 그 값인데 등록된 게 없다. 즉 undefined다. 그러면 결과는 0이에요. 그래서 자, 등록된 게 있으면 그 값, value가 그 값. 등록된 게 없으면 value는 1. 이렇게 길게 코딩하는 걸 이거 한 줄로 줄일 수 있죠.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제 1, 예제 2 꼼꼼히 여러 번 보면 쉬운 얘기예요. 여기 and 연산자, or 연산자. 아무튼 리액트 예제 렌더링 할 때 간단하게 구현하려고 종종 등장하는 그런 코딩 패턴이니까 잘 익숙해질 때까지 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저런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문법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문법도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래서 이 오어 연산자와 유사한 그 물음표 연산자가 추가됐어요. 다른 언어에는 없는 거지. 자바스크립트에만 이런 문법이 추가됐는데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런 문법을 워낙 좋아하니까 좀 더 편리하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왜? 이 오어 연산자의 단점. 자, 앞부분이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뒷부분을 안 해버리는데 그 false에 해당하는 값이 null, undefined 뿐만이 아니라 숫자 0도 false에 해당하는 값이고 false도 false에 해당하는 값이지. 이런 값들도 다 false에 해당하는 값이 돼서 결과가 A가 돼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딱 실제 코딩하다 보면 이 앞부분이 null이거나 undefined 일 때만 결과값은 B. 그리고 null이나 undefined가 아니면 그냥 결과값은 A. 이걸 원할 때가 있어요. 렌더링 할 때. 그러니까 null과 undefined만 피해가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원래 출력하고 싶은 값은 A야. 그런데 만약에 A가 에러가 나가지고 null이나 undefined는 에러인데 에러일 경우는 B 부분을 출력해라. B는 뭐 자료가 없습니다. 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쯤을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A가 null이나 undefined인 경우만 에러고 넘버 0, false는 에러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값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5억까지만 잘 이해하면 되고 이 널리쉬 연산자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5억 연산자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무튼 물음표 연산자가 5어 연산자랑 비슷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구체적인 차이는 지금 외워도 잘 기억 안 날 거고 그때 찾아보면 되니까. 아무튼 렌더링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자, 그 정도만 외우기 바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함수분법, 고급 함수분법 알아야 돼요. 그 리액트 예제들에서 뭐 초보 함수분법으로 구현된 리액트 예제가 별로 없어. 자, 노란색 부분이 함수죠. 이 함수를 지역 변수 f에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f 변수에 대입된 것이 함수인데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이 연두색 부분은 이걸 함수 호출 연산자라고 불러요. 연두색이 함수 호출 연산자고 파라메터 값이 헬로고. 그래서 이 f 부분이 함수의 이름이기보다는 즉 지금 연두색 함수 호출 연산자 왼쪽 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함수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나오면 돼요. 그 값이 변수로 나와도 돼. f가 변수잖아. 그 변수의 함수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연두색 함수 호출 연산자 왼쪽에 아예 그냥 함수가 나와도 돼요. 그러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이거 위나 아래나 똑같잖아.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놓고 여기서 사용하고 이래도 되지만 변수에 없애고 그냥 이 값을 그냥 사용해도 되잖아. 여기도 똑같아요. 노란색 값을 f에 대입해 놓고 f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 아래는 f라는 변수 사용 안 하고 그 노란색 값을 그냥 사용해도 되죠. 다른 언어는 이렇게 안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돼요. 왜냐하면 노란색 함수가 자료이기도 하니까. 자, 얘도 어떤 계산 결과 숫자 자료고 그 숫자를 변수에 넣어놓고 변수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 값은 여기죠. 변수를 사용해도 되고 이 변수의 값이 이 값이죠. 근데 변수 없이 그 값을 바로 사용해도 되죠.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야. 이 노란색 값을 f에 대입해 놓고 사용해도 되지만 f 변수 없이 노란색 값을 그냥 사용해도 돼. 그게 아래죠. 그러면 그 값, 노란색 값이 함수인데 그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흔한 코딩 패턴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예제도 볼 수 있어요. 분홍색 괄호. 여기 분홍색 괄호는 왜 필요하냐? 자바스크립트 객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넘버 밸류, 스트링 밸류처럼 사용할 때 괄호로 묶어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값이다. 이 괄호로 묶어주면 이게 값이다라고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홍색 괄호예요. 그래서 뭔가 긴 내용이 하나의 값일 때 가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문법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값 맞아? 라고 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3 플러스 i 이런 건 간단한 계산식이고 계산식 결과 값이죠. 이런 건 뭐 헷갈릴 리가 없겠지. 그런데 뭐 3 플러스 i 뭐 곱하기 2 뭐 어쩌고 이게 또 몇 줄 아랫줄로 이어져.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계산식이 길어. 여러 줄이야.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이 여러 줄짜리가 다 하나의 값, 계산식이고 값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전체를 괄호로 묶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게 이 분홍색 괄호의 역할이고, 이렇게 함수, 여러 줄짜리 함수가 하나의 값일 때도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헷갈린다면은 괄호로 묶어주면 되고, 객체도 그런 일이 있어요. 괄호로 묶어줘야지 객체를 괄호로 묶어주지 않으면 이게 문법적으로 객체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헷갈릴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 값이야 라고 분홍색 괄호로 묶어주면 된다. 자, 화살표 함수 문법을 적용하면 저렇게 되죠. 뭐 어려울 게 없고. 그런데 자, 화살표 함수 본문이 간단한 거 하나다. 그러면 중괄호 생략하고 그 간단한 거 하나만 남기죠. 이게 화살표 함수 본문이 표현식 한 개일 때, 간단한 거 한 개일 때 함수 본문 중괄호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화살표 함수의 파라메터인데 이것도 파라메터가 하나일 때, 파라메터가 한 개일 때 이 파라메터 묶는 괄호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코드를 보면 이 부분이 화살표 함수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위 코드도 아래같이 구현할 수 있어요. 분홍색 괄호로 묶은 것은 이게 값이다라는 거고, 그 값이 뭐냐? 함수죠. 함수인데 뒤에 나오는 괄호는 함수를 호출하는 괄호죠. 자, 그래서 뷰보다 리액트가 어려운데 내 생각에 한 2배 정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유난히 리액트 개발자들은 저런 고급 문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리액트 예제들이 뷰 예제보다 한 2배 어려운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만. 그래서 리액트에 공부할 초급으로 공부할 때 첫 번째 그 장애가 문법이야. 자, create person. 자, 이 부분도 흔히 이렇게 구현할 일이 있는데, 자, create person. 자, person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간단한 함수고,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파라메타 변수죠. 파라메타 변수.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은 객체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수명하고 속성명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리액트 예제에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생략된 거고,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고급 문법을 적용하면 코드가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여기에다가 화살표 함수 문법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파라메타 괄호 화살표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함수의 본문. 자, 이것도 화살표 함수 본문이 간단한 리턴문 하나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법 오류가 발생해요. 왜 문법 오류가 발생하냐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이 중괄호가 함수 본문 중괄호인지 객체 생성 중괄호인지 헷갈려. 그래서 이 중괄호를 함수 본문 중괄호라고 왜냐면 여기 화살표 바로 다음에 나온 얘는 함수 본문 중괄호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략해 버리면
이 중괄호는 요 중괄호예요. 객체 생성 중괄호야. 근데 리액트가 아니라 자바스트 인터프리터가 이 문법을 헷갈려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객체 값이라고 분홍색 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홍색 괄호로 묶어주면은 문법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리액트래 자꾸. 자바스트 인터프리터가 뭔가 긴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나 긴 함수를 어떤 그런 값으로 처리하는 코드, 어떤 객체값, 함수값, 이 부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홍색 가루로 묶어주면서 이거 값이야 라고 알려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초급 시험범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 고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만 이해하면 돼요. 이 부분은 커스텀 훅을 개발할 때 필요한 문법이에요. 아까 그 유스테이트 내부 구조에서 얘기했듯이 그 훅은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해요. 유스테이트가 세터 함수를 만들어 리턴하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해야 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초급 예제는 없고 커스텀 훅 만들 때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연두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죠. 노란색 함수가 지역 함수야, 즉 클로저야. 얘는 근데 클로저 없다. 아우터 지역 변수 사용하는 게 없잖아. 그러네. 그냥 지역 함수라고만 불러도 되겠네. 클로저가 없네. 캡처되는 아우터 변수가 없죠. 아무튼 연두색 함수가 아우터 함수고 노란색 함수가 이너 함수, 지역 함수인데 이 연두색 아우터 함수, 바깥 함수는 노란색 지역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 하는 함수고 이런 걸 팩토리 함수라고 불러요. 팩토리 함수라고도 부르고 고차 함수라고도 불러요. 팩토리 함수 혹은 고차 함수. 팩토리 함수.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한다. 그래서 팩토리 함수. 고차 함수. 함수를 자료로 사용하는 함수다. 그게 고차 함수예요. 보통 평범한 함수는 고차원, 저차원 그 고차야. 저차원의 함수는 숫자나 문자열이나 배열이나 이런 데이터, 평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평범한 함수. 고차 함수. 평범한 자료가 아니라 함수를 자료로 사용하는 함수가 고차 함수. 고급 문서를 읽으면 고차 함수라는 용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자, 노란색 함수를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도 연두색 함수의 본문이 간단한 리턴문 하나니까 그러면 중괄호 생략하고 이렇게 생략해 버릴 수 있죠. 자, 이 부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화살표가 2개나 나왔네. 자,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해하면 이해할 만하죠. 갑자기 맨 마지막 코드를 보면, 예제 코드를 보면 매우 헷갈릴 거예요. 두꺼운 리액트 책에, 두꺼운 리액트 책을 보면 이런 예제 코드가 있기도 해요. 오케이, 10분 쉽시다. 오늘 나온 그런 고급 문법은 뭐
클로저 등등등,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문법, 클로저 문법, 지금까지 오늘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중급 이상에 필요한 내용이라서 초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몰라도 되지만 이 부분, 배열의 메소드 부분은 초급 때도 필요한 문법이니까 모두 다 잘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에도, 구현 시험 문제, 필기 시험 문제에도 꽤 자주 나올 만한 그런 이슈예요. 주제예요. 자, 맨 메소드, 배열의 메소드. 배열의 이 맨 메소드는 배열의 항목 각각에 대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의 리턴 값들을 모아서 만든 새 배열을 리턴해요. 그래서 A1이 1, 2, 3, 4, 5니까 1, 2, 3, 4, 5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해서 만든 새 배열. 그럼 2, 4, 6, 80이죠. 그래서 A2는 2, 4, 6, 80. 인덱스가 필요하다면 여기 화살표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value고 인덱스가 필요할 경우는 두 번째 파라미터도 넣어주면 돼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인덱스예요. 여기가 못하네. 여기 value죠. 그래서 value 곱하기 인덱스니까 이건 0이고 이건 1 곱하기 2, 그러니까 2. 얘는 2 곱하기 3에서 6, 얘는 3 곱하기 4, 12, 얘는 4 곱하기 5, 그러니까 20. 그래서 0이 6, 12, 20. 이렇게 모아진 배열이 리턴 되겠죠. 자, 그런데 리액트 예자에서 맨 메소드를 활용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데이터 수정할 때 맨 메소드를 활용해요. 왜냐하면 리액트 예제에서 한 번 만든 배열이나 객체를 수정하면 제대로 렌더링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액트 렌더링은 한 번 만들어진 객체나 배열은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렌더링 엔진이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리액트 엔진에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객체나 리액트를 구현할 때는 객체나 배열을 마치 객체 내부, 배열의 내부도 콘스트인 것처럼 그렇게 구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액트 엔진이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 기대를 저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객체 내부, 배열 내부를 수정해버리면은 제대로 렌더링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객체의 속성값을 수정할 때는 리액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person 하면 person 객체가 복제되죠? 복제된 다음에 그 중에 age 속성값만 22로 바뀐 새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리액트에서 객체의 속성값을 바꿀 때 아예 그렇게 복제를 일단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바꿔야 되는 속성값만 바꾼 그런 새 객체를 만드는 식으로 수정해야지 한 번 만든 객체 내부를 수정하는 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제대로 렌더링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객체 속성 변경은 이건 전기연산자 문법을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배열에서 한 항목 수정하기. 자, 이 부분, 이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에서 임꺽정 항목의 나이만 22로 수정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체 내부도 수정하면 안 되고 배열 내부도 수정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배열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맨 메소드를 이용해서 persons.map 하면 이 하늘색 배열의 이
항목 각각에 대해서 이 노란색 함수가 호출되죠. 여기까지가 지금 길어서 두 줄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person 객체 각각에 대해서 요 함수가 호출돼요. 그러면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객체를 모은 새 배열이 만들어지죠. 자, 어떻게 객체를 모으느냐? person 객체 각각에 대해서 요 홍길동, 이몽룡, 임꺽정 이런 객체 각각에 대해서 그 person.name이 임꺽정이면 그러면 그 객체를 수정해. 나이를 22로 수정한 새 객체를 만들어요. 그냥 수정하면 안 되지. 콘스트니까. 그리고 임꺽정이 아니면 그럼 수정 안 할 거니까 수정 안 하는 객체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새로 만들 필요가 없지. 수정할 때만 새로 만들면 돼. 수정 안 할 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자, 이렇게 수정하는 객체 부분만 새로 수정돼서 만들어진 새 객체고 수정 안 하는 객체는 옛날 그 객체 이 객체들을 모아서 만든 새 배열, 연두색 새 배열. 그 연두색 새 배열을 출력하면 딱 이 부분만 수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잘 봐둬요. 리액트에서 어떤 학생 목록, 퍼슨 목록, 책 목록을 수정할 때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와 같이 객체나 배열의 내용을 수정하는 코딩 방식을 이게 한 번 만든 객체나 배열을 절대로 수정하지 않고 수정된 복제해서 수정할 경우에는 복제하면서 새로 만들어서 수정. 한 번 만든 건 콘스트처럼 놔두고 자, 이런 걸 이뮤터블이 그 얘기예요. 한 번 만든 건 수정 안 한다. 그러니까 read only하고 같은 개념이 이뮤터블이에요. 이뮤터블이 read only라는 얘기야. 그래서 immutable data modification이라고 해요. 리액트에서는 이뮤터블하게 데이터를 수정해야 해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듯이 리액트 엔진이 그렇게 기대해. 그래서 렌더링 데이터들이 이 뮤터블 하다라고 가정하고 리액트 엔진이 렌더링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이 규칙을 깨면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수정되기 전 데이터가 계속 렌더링 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급, 이제 리액트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이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그냥 간단하게 수정하면 되는 걸. 자, 그런데 요즘 그 컴퓨터하고 CPU, 램, 이런 아키텍처, 이런 구조, 컴퓨터 내부 구조 관점에서는 어느 부분이 수정됐고, 어느 부분이 수정 안 됐고, 이거 디텍트 하는 거에 훨씬 비싸요. 그리고 객체 한 번 어떤 객체를 복제하는 건 훨씬 싸. 그래서 리액트 엔진이 왜 이런 식으로 렌더링 최적화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겨우 이 부분만 여기서 임꺽정 나이만 22로 바꿀 건데 이걸 통째로 복제하는 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초급 시절에는 그렇게 오해가 될 거예요. 옛날 컴퓨터는 그랬어. 병렬성이 없던 시절에는 간단한 거 하나 수정하는 게 편해. 근데 요즘은 코어가 몇 개야. 그래서 요즘 최신 컴퓨터 CPU 내부 아키텍처는 코어가 여러 개죠. 특히 서버, PC도 코어가 많지. 이런 멀티코어, 그 다음에 CPU 캐시도 있죠. 캐시도 많고, 코어도 많고, 이런 요즘 컴퓨터 아키텍처에는 복제가 쉬워요. 값싸. 복제가 쉽고 빠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수정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게 오히려 비싸요. 그래서 리액트 렌더링 최적화가 이 뮤터블 데이터 모디피케이션을 가정하는 이유가 이게 더 빨라.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이건 뭐 여담인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도 리액트처럼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현재 요즘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활용하는 분야가, 이건 여담이에요. 그냥 여담으로 들어요. 빅데이터 처리 분야하고 리액트예요. 프론트엔드 분야. 이 분야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얘네 둘이 가장 많다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내가 모르는 분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내가 아는 분야들 중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는 분야가 얘네들이고, 지금 이거 이뮤터블 데이터 마디피케이션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코딩 방식이에요. 아까 리액트가 옛날에는 객체 지향 코딩을 했었는데 요즘은 함수형 코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리액트 컴포넌트는 클래스였는데 지금 리액트 컴포넌트는 함수야. 요즘 리액트가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어요. 빅데이터 처리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분야죠. 그런 분야는 이 뮤터블 데이터 마디피케이션이 오히려 빨라. 자, 그래서 리액트의 이 뮤터블 데이터 마디피케이션, 이게 좀 초급 시절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요즘 뭐 병렬 처리에 최적화된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구체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여러분이 초급 시절은 아니고 이제 중급, 특히 고급 리액트 개발자가 되려면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까지 공부하는 걸 매우 추천해요. 리액트가 그렇게 구현됐으니까. 이렇게 쓰나? 패러다임? 근데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공부하려면 이것도 여담이야. 고급 나중에 얘기니까.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레일리에서 나온. 이거 번역판 있을라나?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프로그래밍 책 추천. 나중에 리액트 나는 중급 고급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공부해 볼 만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 리액트 자체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아주 깊이 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니까 객체 지향이 아니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래서 객체 지향은 여러분이 대학교 1, 2학년 때 많이 배웠잖아. 그렇지만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안 배웠죠.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객체 지향 공부하듯이. 이 책을 매우 추천해요. 초급 말고 중급 이상 넘어가고 싶을 때. 자, 되돌아와서 맵 메소드 말고 또 필터 메소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삭제할 때 사용해요. 삭제할 때. 예를 들어서 A1 배열에서 그 홀수 항목들을 다 삭제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만든 배열을 수정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홀수 항목만 제거하고 반대로 짝수 항목만 모은 새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터를 쓰면 돼요. 필터는 A1 배열의 각각에 대해서 이 화살표 함수를 호출하고 이 화살표 함수가 true를 리턴하는 항목만 필터링해서 모아요. 필터링한다. 그래서 필터야. 즉, 이 함수가
항목이 짝수일 때 추겠지. 이게 짝수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식이죠. 그래서 짝수 항목만 모은 새 배열을 만드는 게 요 코드가 하는 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person 배열이 있는데 여기서 임꺽정 학생이 사람만 제거하겠다. 그때 필터. 자, 그러면 name이 임꺽정이 아닌 것만 모으면 되죠. 필터가 이 표현식이 true인 것만 모으는 거예요. 임꺽정이 아닌 것만 모으면 임꺽정만 제거되지. 자, 이런 식으로 리액트에서 데이터 목록에서 뭐 제거할 때 이렇게 필터 하면 돼요. sort는 뭐 초급 예제에서 소팅할 일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이거 리액트 다운 짓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sort 이 메소드는 배열 자체를 소팅해 버려요. 그래서 배열 자체가 달라지지. 지금 리액트 다운 행위는 구현은 아니에요. 아무튼 persons 배열을 이렇게 sort를 하면 이 sort 할 때 파라메터로 주어진 이 화살표 함수. 자, 소팅 하려면은 이 내부 구조가 퀵소트인데 비교해 가면서 소팅 정렬해야겠죠. 비교할 때 이 화살표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화살표 함수가 앞에 항목이 앞에 가야 되면 음수를 리턴하면 되고 앞에 항목이 두 번째 항목보다 뒤로 가야 될 때는 양수를 리턴하면 되고 두 개가 똑같은 거다. 순서가 같다. 그러면 0을 리턴하면 돼요. 그렇게 구현하면 돼. 자, 그래서 나이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려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앞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P1의 나이가 어릴수록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P1의 나이가 어리면 음수를 리턴하게 그렇게 구현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빼면 P1의 나이가 어리면 음수죠. 음수면 앞으로 가. P1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오름차순이 되죠.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숫자일 경우에 순서대로 빼주면 오름차순 정렬된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면 그러면 반대로 빼주면 되지. P2의 나이에서 P1의 나이를 빼면 되죠. 그러면 P2의 나이에서 P1의 나이를 빼면 그건 안 적었네. 자, P2의 나이에서 P1의 나이를 빼면 P1의 나이가 적을 경우 양수를 리턴하겠죠. 얘가 크니까. 자, 양수를 리턴하면은 앞에 있는 항목이 뒤로 가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뒤로 가지. 그러면 내림차순 정렬이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게 숫자일 경우에 그냥 순서대로 빼주면 오름차순 정렬, 반대로 빼주면 내림차순 정렬 그렇게 외우면 쉽고 숫자가 아니고 문자일 경우에는 문자열.locale compar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에 locale compar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얘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자열이 앞으로 가야 되면 음수, 뒤에 있는 문자열이 앞으로 가야 되면 양수를 리턴하도록 짜여져 있어요. 이게 정렬 기준에 맞게 짜여져 있어요. 또 P1의 name, P2의 name 이렇게 locale compare를 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라면 P1, P2 순서를 바꿔주면 되지. 바꿔주면 내림차순 정렬. locale compare라는 메소드를 외우면 되겠죠. 이 강의 노트에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리액트의 데이터인데 정렬해야 된다. 그럼 이건 안 돼. 이건 persons 배열을 직접 정렬해 버리니까 한 번 만든 배열을 정렬하면 리액트 렌더링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구현을 어떻게 수정해 주면 되지? 복제된 새 배열을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persons 2를 만들어야 되고, 너무 기니까. 이거죠. 이렇게 하면 persons 배열이 복제되죠. 그 복제된 배열을 정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뮤터블하게 정렬하려면은 이 부분만 바꿔주면 돼. 복제해서 정렬해라. 배열의 메소드 중에 어려운 게 리듀스야. 그리고 이건 초급 예제에서 필요한 메소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메소드 중에 3대장이 맵, 리듀스, 필터야. 그래서 리듀스가 좀 어려워요. 맵은 쉬운데, 맵하고 필터는 쉬운데,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있어요. 빅데이터 처리하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이 맵, 리듀스, 필터, 이 세 메소드, 이거 말고도 몇몇 메소드가 더 있지만, 3대장이 이거 3개예요. 그리고 이 3개 중에서 1번, 2번, 맵하고 리듀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맵, 리듀스, 필터 이 세 메소드를 활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빅데이터 처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런 분야가 있어요. 자, 리듀스가 좀 어렵긴 하지만 고급 데이터 처리에 또 얘가 핵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그래서 참고해요. 여기 내가 참고, 부록 이렇게 강요태에 적혀 있는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 범위 아닌데도 왜 적어놨느냐? 초급한테는 필요 없지만 중고급에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수업은 딱 리액트 초급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년에는 좀 중급까지 나갔었어.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는 학생들 의견이 많아서 이번 학기는 초급까지밖에 안 나갈 거예요. 지금 문법 부분은 좀 빡세게 설명하는데 리액트 부분은 아주 초급 부분만 다룰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잘 따라와도 돼요. 반대로 리액트 이미 공부한 학생들은 좀 지루할 거야. 리액트 부분으로 가면 초급 부분밖에 안 할 테니까. 오케이. 자, 리듀스 간단히 설명합시다. 리듀스도 역시 콜백 함수를 이 배열의 항목 각각에 대해서 콜백 함수로 호출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 근데 콜백 함수 말고 두 번째 어떤 값이 필요해요. 이걸 어그리게이트 값이라고 불러요. 어그리게이트. 그래서 리듀스는 이름이 리듀스가 줄이다는 뜻이잖아. 리듀스는 언제 활용하냐면 배열에 들어있는 값 여러 개를 줄여가지고 합계를 낼 때, 혹은 평균을 낼 때, 혹은 최대값을 찾을 때, 혹은 최소값을 찾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리듀스야. 값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합계를 찾을 수도 있고, 평균을 찾을 수도 있고, 최대값 찾을 수도 있고, 최소값 찾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 값 하나지. 값 하나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게 리듀스고,
그래서 이게 그 찾을 값의 초기 값이에요. reduce 할 값의 결과값의 초기 값이요. 자, 이거 결과값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부릅시다. 어그리게이트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니까. 결과값의 초기 값이 0이에요. 자, 그리고 콜백 함수 호출하는데 파라메타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파라메타가 결과값, 두 번째 파라메타가 배열의 각각의 항목. 그래서 결과값 초기값이 0이죠. 그래서 처음 호출할 때 이 result 결과값은 초기값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파라메타 요 2, 얘는 배열의 요 각각의 값이니까 각각 10, 20, 30, 40이지. 순서대로 배열에 있는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리절트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출할 때 리절트 값은 뭐냐? 첫 번째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바로 두 번째 호출할 때 리절트 값이에요. 요게 요거고, 마찬가지로 요게 요거고, 또 요게 요거고, 마지막 리턴 값이 최종 결과 값이 돼요. 그래서 이 리절트 값이 처음에는 0이었고, 그 다음에 리절트 값은 리턴 값 쭉 하다가 마지막 리턴 값이 최종 리절트 값. 자, 그래서 리듀스 콜백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은 만약에 합계를 구하는 리듀스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누적하면 돼. 리절트에다가. 이게 누적이죠, 이게. 리절트에다가 항목을 계속 더해서 리턴하고 더해서 리턴하니까 계속 누적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합계죠. 합계 계산 리듀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지 딱 하나지만 이 리듀스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해나면 되냐면 최대값 찾고 싶으면 이거면 돼요. 그러니까 리절트 값이 처음에 0인데 자, 0하고 항목 이게 두 번째 파라미터가 그 배열의 항목이죠. 항목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값. 얘가 크면 얘를 리턴하고 아니다. 자, 거꾸로 썼다. 자, 얘가 크면 얘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리턴하고 근데 둘 중에 더 큰 값을 리턴하는 거죠. 아, 이렇게 구해내도 되고 또는 이렇게 구해내도 되겠네. 아이, 놔둡시다. 자, 이러면 그러면 배열에 있는 각각의 항목 이게 계속 반복해서 호출되죠. 배열에 들어있는 각각의 항목하고 결과값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게 결과값이다. 이런 식으로 배열의 모든 항목을 다 비교하면 배열에 있는 모든 항목보다 항목들 중에 제일 큰 값이 리절트 값이 되죠. 그래서 콜백 함수를 이렇게 구현하면 최대값 찾기 리듀스가 되고 또 콜백 함수를 거꾸로 이렇게 구현하면 최소값 찾기가 되고 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리듀스를 이용해서 합계,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평균값을 찾으려면은 배열에 있는 모든 항목을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배열의 랭스로 나눠서 더하면 그쵸? 배열의 랭스로 나눠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죠. 아무튼 부록이었고 자, for each는 쉬워요. 그렇지만 왜 부록이 참고냐면은 리액트 구현할 때 for each는 잘 안 써. 아무튼 배열에 들어있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냥 본문을 화살표 함수를 호출한다. 이게 for each예요. 쉽죠? 아, 얘는 참 for each는 이건 얘만 리듀스만 아니 넘어갑시다. 자, 배열의 복제. 프론트엔드 개발 수업에서는 이렇게 복제하는 게 배웠죠. 이렇게 해도 복제고, 이렇게 해도 복제고.
복제했으니까 어쨌든 배열이 서로 다른 배열이고 내용만 같은 거라서 이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면 참조 주소만 비교하는 거죠. 내용은 복제된 거하고 원본하고 내용은 같지만 어쨌든 복제된 거니까 참조 주소는 다르죠. 내용은 같지만 복제된 내용은 같지만 참조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false예요. 자, 나머지는 뭐 리액트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함수들이고 뭐 설명 읽어보면 쉬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1, 2, 3도 한번 연습 문제도 한번 구현해보고, 그 4주차 구현시험 문제에서 자바스크립트 문법 구현시험 문제 난이도가 뭐 이 정도예요. 별로 안 어렵지? 더군다나 구현시험은 오픈북이니까. 그래서 여러 번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의 그 변별력은 아마 필기일 거예요. 구현시험은 이 정도 난이도라서 조금만 공부하면 구현시험은 쉬워. 필기시험에서 실수하면 안 돼요.